아저씨, 다리 제가 고쳐드릴게요. 꼬마야, 내 다리를 다시 걷게 할 수 있다고? 폭우가 유리창을 두들기는 밤이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응접실에서 휠체어에 갇힌 남자가 앞에 선 어린 소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회의적이었습니다. 소녀는 10살 남짓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낡은 원피스 차림에도 소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걷게 할 수 있습니다. 소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응접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비서와 집사 몇몇 직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는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를 조작해 소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의사들도 포기한 내 다리를 고친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다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먼저 부러져 있습니다. 응접실이 다시 한번 고요해졌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너를 걷게 한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의 선언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20년 넘게 이 저택을 관리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생각하시죠. 이 아이는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고. 하지만 남자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녀 옆에 서 있던 그녀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회장님을. 어머니는 조용히 계세요. 소녀가 차분하게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다시 걷게 되면 저희 모녀가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남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남자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쓴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좋다. 약속하지. 그 순간 비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우진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 기업을 이끌던 그는 5년 전 한순간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빗길을 달리던 차 안에서 그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그의 오랜 동업자이자 친구였던 박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고 우진은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우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하반신을 영원히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아내와 어린 딸이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휠체어에 앉아 바라보던 날, 우진의 영혼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하나둘 그를 떠났습니다. 아내는 6개월 만에 이혼을 요구했고 성인이 된 두 자녀는 재산 다툼 끝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우진은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았습니다. 비서 김수영과 몇몇 직원들만이 그의 곁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충성심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우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진은 수십 명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를 진찰했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신경 손상이 너무 심해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점차 모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저 숨만 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택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커튼은 항상 쳐져 있었고 우진은 응접실과 침실만을 오갔습니다. 그는 거울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충돌 순간이 반복해서 재생되었고 민호의 마지막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연은 완벽하게 저택을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우진의 아버지 시절부터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우진이 사고를 당한 후 그녀는 더욱 헌신적으로 그를 보살폈습니다. 재무 관리부터 직원 통제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을 거쳤습니다. 우진은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아니,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이제 이 저택의 벽 안으로 축소되어 있었고 수연은 그 세상의 유일한 관리자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수연의 완벽한 헌신 뒤에는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진이 무력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만 그녀의 권력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재산을 은밀하게 빼돌렸고 우진의 이름으로 여러 문서에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우진은 무관심 속에서 그저 그녀가 내미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한지우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한미숙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힘든 삶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그들을 2층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냉랭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황량했습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입니다. 늦지 마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경멸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여기 있는 건 순전히 회장님의 호기심 때문입니다. 일주일 안에 아무 변화도 없으면 나가야 합니다. 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지우야, 괜찮겠니?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변화를요. 저 사람은 회장님이 지금 상태로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미숙은 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항상 보통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미숙의 남편이었던 한성호도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작은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말하지 않은 상처까지 어루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고 그의 조언으로 삶을 바꾸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성호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9이라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가 남긴 건 빚더미와 어린 딸,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라는 유언뿐이었습니다. 미숙은 생계를 위해 식당, 청소, 간병 등 온갖 일을 했습니다. 지우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능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색깔로 보였고 그들의 아픔이 그녀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길에서 휠체어를 탄 우진을 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그의 주변에는 검은 안개 같은 것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죄책감, 분노와 자기 혐오가 뒤섞인 색이었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미숙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두 사람은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경비를 설득하고 수연을 거쳐 마침내 우진 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단단하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7시 정각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식탁에는 우진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지우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수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지우와 미숙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하세요. 수연의 경고였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우진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신문을 넘기는 움직임, 커피잔을 드는 속도, 얼굴 근육의 미세한 떨림. 모든 것이 그의 내면을 말해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치료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이 천천히 신문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치료? 어떤 치료를 한다는 거지? 대화입니다. 대화. 우진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과 다른 직원들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들도 못 고친 내 다리를 10살짜리가 대화로 고친다고? 당신의 다리는 마음이 고쳐지면 따라올 겁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지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문제라는 거지? 죄책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움켜잡았습니다. 수연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버릇없는 소리를. 당장 나가. 하지만 우진이 손을 들어 수연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해보자. 내 대화로 뭐가 달라지나. 그의 목소리는 도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안에서 희미한 호기심을 감지했습니다. 작은 틈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회장님 방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우와 미숙이 자리를 뜨자 수연이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를 믿으시는 겁니까?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심심풀이지. 우진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지우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너무 맑고 깊은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연은 집사 이동수를 불렀습니다. 동수는 60대의 남자로 수연만큼 오래 이 저택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에서 만났습니다. 저 모녀를 감시해요.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두 보고하세요. 걱정이십니까? 당연하죠. 만약 회장님이 정말로 나아진다면. 수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이해했습니다. 우진이 회복되면 그동안 그들이 해온 일들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장부 조작, 재산 횡령, 위조 서명. 5년 동안 쌓아온 범죄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낡은 공책에는 성호의 필체로 가득했습니다. 마음의 치유는 진실에서 시작된다. 아픈 기억을 회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한다. 그래야 용서가 가능하다. 지우는 아버지의 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우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고. 오후 2시 지우는 우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지만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어 한낮인데도 희미한 조명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우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커튼 사이에 멈춰 있었고 그는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가가자 그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나? 아니요. 하지만 약속 시간입니다. 지우는 우진의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우진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뭘 물어볼 건데? 사고 그날 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잡았습니다. 그걸 왜 알아야 하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시작점을 알아야 합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원의 나무에서 까치가 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비가 왔어. 그날도 오늘처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호와 나는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오는 길이었어. 우리는 웃고 있었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런데 우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튀어나왔어. 사람인지 동물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고 그게 끝이었어. 무엇이 튀어나왔는지 확실히 못 보셨나요? 어두웠어. 비도 오고 그냥 그림자 같은 거였어. 지우는 우진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죄책감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의문을 품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길을 다시 가보셨나요? 아니, 우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다시 갈 이유가 없어. 나는 친구를 죽였어. 그의 가족을 파탄냈어. 내가 그 길에 무슨 얼굴로 가겠어? 하지만 당신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야. 우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처벌받았습니다. 다리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5년 동안 이 저택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용서할 때입니다. 용서? 우진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날 용서하면 민호가 돌아오나? 그의 딸이 아버지를 되찾나?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이렇게 살면 민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진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렇게 무너져 있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나 잘 살기를 바라실까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오래 참았던 거예요. 우진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우는 그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방 안으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수연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울음소리를 들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매일 오후 2시에 우진의 방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도 채 대화하지 못했지만 점차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우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고 이전의 삶에 대해, 민호와의 우정에 대해,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특이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 정원을 산책하고 싶으세요? 정원?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 이제 와서 못하러. 햇빛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도 마음도요. 지우는 우진의 휠체어를 밀어 복도로 나갔습니다. 우진은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현관을 지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풀냄새와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너머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네. 우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부드러움이 섞였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정원을 돌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곳곳에 야생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흰색, 보라색의 작은 꽃들이었습니다. 저것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피네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삶은 계속되죠.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꽃들을 따라갔습니다. 2층 창문에서 수연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옆에 동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동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뭘 할 건데요? 걱정 마십시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사기 전과가 있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홍선녀였습니다. 급하게 일을 하나 맡기려고 하는데 동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를 사기꾼으로 만들어야 해.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돈만 제대로 주신다면요. 다음 날 아침 저택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자였습니다. 홍선녀였습니다. 수연이 그녀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수연이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미 선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선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우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 느낌이 맞았습니다. 회장님 주변에 나쁜 기운이 있습니다. 나쁜 기운? 우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최근에 어떤 아이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선녀의 질문에 우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선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위험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 아이 같은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순진한 척하며 접근해서 재산을 노리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우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보니 그 아이 주변에는 어두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선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사고 조사를 다시 해보셨습니까? 그날 밤 정말로 우연이었을까요? 우진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선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녀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이가 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니? 질문에 답해주세요. 누구시고 왜 여기 있나요? 나는 이 집의 손님이야. 넌 누군데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거지? 저는 회장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우가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선녀의 말이 그의 의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날 밤이 단순한 사고였을까? 민호의 죽음 뒤에 누군가의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까? 회장님은 지금 혼란스러우니 나가 있거라. 수연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합니다. 내가 이상한 거지. 선녀가 소리쳤습니다. 내 같은 사기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아니? 사기꾼은 당신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당신은 4년 전에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5명이었습니다. 응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넌 어떻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지우가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택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괜찮겠니? 저 사람들이. 괜찮아요, 엄마.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우는 사고 당일의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경찰 보고서도 구했습니다. 5년 전에 그날 밤에 대한 모든 기록을 모았습니다. 한편 수연과 동수, 선녀는 서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들통나겠어요. 선녀가 불안해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영리해요. 제 전과 기록을 어떻게 알았는지. 진정하세요.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카드가 있습니다. 무슨 카드요? 사고 현장 CCTV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현장 근처 CCTV 원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제출된 건 편집된 버전이죠. 그게 무슨... 선녀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원본에는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도로에 뛰어든 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요. 그럼 회장님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진실을 숨겼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도록요. 선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그 CCTV를 계속 숨길 수는 없잖아요. 파괴할 겁니다. 동수가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마지막 원본입니다. 이걸 없애면 증거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미숙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경찰에 전화해야 해요. 왜? 무슨 일인데? 회장님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미숙은 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그들은 먼저 우진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지우는 우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우진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진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요. 지우는 우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대화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CCTV 원본에 대해, 수연과 동수의 음모에 대해, 그들이 진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우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냐? 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진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세게 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해방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5년 동안 나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살인자라고 생각했어. 매일 밤 민호의 얼굴을 보며 자책했어. 그런데 그게 다
회장님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동물이 도로로 뛰어든 거였어요. 당신은 본능적으로 피했을 뿐이에요. 지우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도 민호 씨 가족도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경찰을 불러.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수연과 동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진은 경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CCTV 원본에 대해, 수연과 동수의 음모에 대해, 5년 동안의 재산 횡령에 대해. 경찰은 영장을 가지고 서재와 수연의 방을 수색했습니다. 동수의 책상 서랍에서 USB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5년 전 그날 밤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빗길을 달리는 차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것은 커다란 개였습니다. 차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충돌했습니다. 영상은 명확했습니다. 우진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는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이걸 숨긴 거지? 우진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응접실 전체가 울렸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회장님이 무력해야 했습니다. 뭐? 회장님이 건강하면 제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20년을 이 집에서 일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고 재산을 훔친 거냐? 우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녀와 동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횡령,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수연과 동수가 끌려나갔습니다. 선녀도 공범으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저택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CC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개가 뛰어들고 차가 피하고 충돌하고 반복. 회장님. 지우가 다가와 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5년 동안 짊어졌던 짐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우와 미숙은 조용히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따뜻한 빛이 응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내 우진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고맙다. 그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그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야. 천만에요. 저는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약속? 당신을 다시 걷게 하겠다는 약속이요.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내 다리는 여전히. 그 순간
우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가락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진이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자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이고 있어.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말했잖아요.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따라온다고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고 저택의 정원은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예전의 황량함은 사라지고 정원사가 고용되어 아름답게 가꾸어졌습니다. 우진은 매일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만 움직였지만 점차 발목, 무릎까지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보조기를 차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2달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우진은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걸을 예정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지우와 미숙, 새로 고용된 직원들, 그리고 특별한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우진은 그들에게 진실을 알렸고 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진실을 안 그들은 우진을 용서했습니다. 준비됐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휘청거렸지만 곧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2걸음, 3걸음.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의 딸이 우진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저씨, 축하해요. 우진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큰 식탁에는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우진은 상석이 아니라 테이블 중간에 앉았습니다. 지우와 미숙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건배합시다. 우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저택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진과 지우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내게 빚을 졌어. 빚은 무슨요? 저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 약속 기억하지? 내가 다시 걸으면 너희 모녀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다고. 네. 나는 그것보다 더 큰 걸 주고 싶어. 우진이 멈춰서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지 않을래? 법적으로 말이야.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숙도 깜짝 놀라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를 입양하시겠다는 건가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이들을 잃었어. 하지만 너희는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줬어.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지우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저희도 가족이 필요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정원의 나무에서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글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삶을 용서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진은 다시 걸었고 그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우진이 홀로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당당하게.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일기장을 덮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